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신경과 진료를 해온 김승우입니다. 저는 오늘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뇌졸중과 뇌출혈,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그런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들 사실은 미리 알면 안 걸릴 수도 있는 병입니다.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는 병이에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몸속에서 조용히 쌓여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조금만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한다면 평생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똑똑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쓰러지고 반신마비가 오고 말이 잘 안 나오고.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도 두 가지로 나뉘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뇌경색, 또 하나는 뇌출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병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병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두려워만 하고 정확한 차이나 위험성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뇌경색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주요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그리고 심장질환입니다. 혈관 속이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혈전, 즉 핏덩어리가 생겨서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반면 뇌출혈은 약 20% 정도인데요. 위험도는 훨씬 높습니다. 뇌경색은 사망률이 대략 5% 정도인 반면 뇌출혈은 사망률이 40%에 이릅니다. 즉, 뇌출혈은 한번 생기면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뇌 자체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뇌는 가장 약한 조직이에요. 간이나 심장, 근육 같은 장기들은 딱딱하고 강한 압력에 잘 버팁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비슷한 비중으로 부드럽고 연약하죠. 그래서 작은 혈관 하나가 터져도 뇌 속에서는 그 출혈이 아주 큰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또 얼마나 예민한지 산소 공급이 잠깐만 끊겨도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이 뇌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장치를 갖고 있어요. 두꺼운 두개골, 세 겹의 막, 뇌척 수액으로 부력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출혈이 생기면 이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출혈이 생기면 단지 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혈액 속 성분이 뇌 조직에 닿으면서 화학적 독성을 일으켜요. 헤모글로빈, 혈장, 단백질, 백혈구, 이 모든 것들이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뇌출혈도 사실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전에 조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짐을 알아차리고 검사하고 예방하면 평생 뇌출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메커니즘, 그리고 병원에서는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왜 뇌는 씻어낼 수 없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뇌출혈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출혈은 단순히 피가 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저수지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뇌 속에 피가 쏟아져 들어가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혈액이 뇌 조직에게는 이물질로 인식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치셔서 무릎이 까지면 처음엔 좀 뻐근하다가 며칠 지나면 노란 고름 같은 게 생기죠. 그 고름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라고 판단해서 백혈구들이 달려들어 싸우다가 죽은 시체 더미인 겁니다. 이걸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죠. 이와 똑같은 일이 뇌 속에서도 벌어집니다.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속에 들어가면 뇌는 그 피를 이물질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서 백혈구들이 몰려와 혈액 속 성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문제는 헤모글로빈입니다. 우리는 헤모글로빈이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혈관 밖으로 나오면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신경세포에게는 특히 더 치명적이에요. 뇌세포는 아주 예민해서 이런 헤모글로빈 독성에 쉽게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혈장 단백질 중 하나인 스롬빈입니다. 혈관이 터졌을 때 출혈을 막기 위해 혈전을 만드는 데 쓰이는 단백질인데요.
이것도 뇌 조직에는 톡성을 일으켜 또 다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혈액이 흘러나오면서 발생하는 물리적 압력, 화학적 톡성, 면역 세포들의 과잉 반응이 모두 합쳐지면 뇌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사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손대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출혈이 생겼다고 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출혈 부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물처럼 연약한 장기라서 조금만 건드려도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피를 닦으려다가는 멀쩡한 뇌세포까지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뇌를 열어서 출혈 부위를 닦겠다는 건 시도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위나 장처럼 수술하고 봉합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수술도 어렵고 수술 후 회복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안 생기게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복부나 장기에 출혈이 생기면 그 부위를 열어서 피를 씻어내고 꿰매고 수혈도 하고 상당히 직관적인 처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뇌출혈 환자에게는 항염증제 같은 약물 치료나 혈압을 낮추는 치료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 병인 거죠. 더 심각한 건 출혈의 위치에 따라 회복 가능성도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출혈이 뇌간 같은 중요한 부위에서 생기면 의식도 잃고 호흡도 멈추고 말 그대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일단 터지면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 진단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명적인 뇌출혈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뇌출혈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검사법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받아야 할 그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은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어렵고 회복도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고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동맥류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맥류는 말 그대로 혈관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특히 머릿속, 즉 뇌 속 혈관에 이런 동맥류가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뻥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동맥류가 아무 증상 없이 자란다는 겁니다. 심지어 몇 센티미터가 넘도록 커졌는데도 환자분은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지금의 의학기술로는 이 동맥류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MRA, 즉 뇌혈관 자기공명혈관 조영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MRI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MRI는 뇌의 조직 자체를 찍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MRA는 뇌혈관만 딱 골라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맥류처럼 뇌혈관이 부풀어 오른 부분을 조기 발견할 수 있죠. 이 검사는 한 번만 찍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40살을 넘으셨다면 한 번쯤 찍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맥류는 대부분 40대 이후부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검사는 꼭 대학병원에서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센터나 MRI 전문센터에서도 장비만 좋다면 훨씬 저렴하게 질 좋은 검사도 가능합니다.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너무 비싸서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좋은 장비를 갖춘 곳에서 저렴하게 찍을 수 있는 곳도 꽤 많습니다. 그럼 좋은 장비란 어떤 걸 말하냐고요? MRI 장비는 보통 테슬라라는 단위로 해상도를 표현합니다. 3테슬라 MRI는 가장 고화질이고 1.5테슬라 또는 1.55테슬라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우수합니다. 건강검진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혹시 MRI 장비가 몇 테슬라인가요? 혹시 뇌혈관만 찍는 MRA도 가능한가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본인의 동맥류 여부를 훨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동맥류는 터지기 전에 발견만 되면 수술이나 시술로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코일색 전술이라고 해서 혈관 안에 실처럼 생긴 코일을 넣어서 동맥류를 막아버리는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막아두면 평생 다시 터질 일이 없습니다. 터진 뒤의 수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증상이 없을 때 검사받는 것이 진짜 건강검진이다. 40 이후 뇌 MRA는 한 번쯤 꼭 찍어보자. 장비와 비용은 직접 비교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
발견되면 겁먹지 말고 코일 색전술 등으로 미리 막자.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뇌졸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 멀쩡할까요? 혈관의 노화 과정과 축상경화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오래도록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말하자면 잠복형 병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항상 혈관의 변화, 특히 축상경화증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이 축상경화증이란 건 말 그대로 혈관 벽 안에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쌓이다가 어느 날 터지면서 혈전을 만들고 그게 뇌혈관을 틀어막아 뇌경색이 되거나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서 뇌출혈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축상경화증은 왜 생길까요? 먼저 우리 몸의 혈관은 원래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상처를 입으면 달라집니다. 이 상처는 두 가지 원인으로 생기죠. 첫 번째, 물리적인 상처죠. 대표적인 게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계속 높으면 혈관 벽이 얇아지고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인 상처입니다. 흡연, 당뇨, 고지혈증, 잘못된 식습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이 높은 상태는 혈관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원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혈관 밖으로 튀어나와 떠돌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간은 콜레스테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성호르몬이나 면역에 필요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것들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식생활이 풍부해진 시대에는 음식으로도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넘치게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간이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여전히 콜레스테롤을 계속 생성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잉여 콜레스테롤이 혈액을 떠돌다 상처난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세포가 달라붙고 여기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점점 덩어리가 커집니다. 이게 바로 축상, 즉 덩어리처럼 된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흐물흐물해서 혈압이 조금만 세게 가해져도 내부에서 빵 하고 터집니다. 이 터진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우리 몸은 출혈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달려와 혈전을 만들어요.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리면 바로 뇌경색, 터진 부위가 얇아지고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요. 그래서 이 축상경화증은 한번 생기면 더 이상 건강한 혈관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인의 혈관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경동맥은 목에 있는 큰 혈관으로 이 혈관 벽을 보면 온몸의 혈관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의사들이 경동맥을 들여다보면서 말합니다. 이 정도 두께라면 온몸의 혈관도 꽤 진행되었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검사도 마찬가지로 큰 대학병원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건강검진센터, 내과, 영상의학과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 초음파에서 이상이 없다면 다행히 지금은 괜찮다는 뜻이고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보인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더 악화되지 않게, 더는 쌓이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뇌졸중과 뇌출혈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미리 알기 위한 검사법,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축상경화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든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첫째, 음식은 골고루 적당히가 기본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특정 음식만 몰아서 드시거나 기름기를 완전히 끊는 식단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양 조절입니다.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이 결국 혈관에 쌓이게 되죠.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잡곡, 채소, 과일 위주로 바꿔보세요. 단
당뇨가 있으시다면 과일도 종류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도 줄이셔야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그게 곧 뇌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둘째, 체중은 찔 때보다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환자들 중에는 살이 빠지면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단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단식 후의 요요 현상으로 폭식이 오면서 혈관이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체중이 급격히 빠지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근육량이 줄면서 대사 기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살이 갑자기 찌면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염증 유발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게 곧 축상경화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니 체중은 꾸준하게 조금씩 조절해야 합니다. 한 달에 1kg 이내로 조절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주기적인 체중 측정과 밥량 조절이 기본입니다. 하루 3끼를 너무 굶지 마시고 야식, 폭식은 피하면서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주세요. 셋째, 운동은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헬스장에서 무겁게 들고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심장을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해요.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걷는 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속도와 시간, 자세를 조절해야 합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춰주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단기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혈관 상태를 바꾸는 운동이죠. 하루 1시간 이상 천천히 걸으세요. 2번에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무조건 오래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넷째, 담배는 혈관을 파괴하는 화학폭탄입니다. 단 한 대도 예외는 없습니다. 흡연은 혈관 내막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이 없으니 괜찮다는 건 오해입니다. 흡입하는 화학물질 자체가 이미 독성입니다.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이고 수술 후 회복도 더디게 만듭니다. 담배는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금연 보조제, 상담센터, 주변 도움 등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결심이 시작입니다. 5번째, 술은 적당히? 아닙니다. 뇌혈관엔 없어도 될 것입니다.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는 얘기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술은 마실수록 혈압이 올라가고 음주 후 식욕 증가로 고지방 식사로 이어지며 결국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모두 올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 잔이라도 매일 마시는 습관은 일주일에 2번 포금하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완전 절주, 그게 어렵다면 일주일에 1~2번 이하, 하루 1~2잔 이하로 줄이세요. 특히 고혈압약, 고지혈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6번째, 수면을 챙기세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밤에는 최소한 6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 일정한 취침 시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 실천해주세요. 7번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 당뇨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분,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으신 분, 폐경기 이후 여성, 정기검진 주기는 3달에서 6달 간격, 이 수치를 항상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명상, 취미생활, 친구와의 대화, 가벼운 산책 등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계 하나쯤은 집에 꼭 갖춰두세요. 집에서도 수시로 혈압을 측정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 때 가정용 혈압계로 바로 확인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숫자 1을, 아니다, 엉터리다 싶으면 숫자 1을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숫자 1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전혀 새로운 정보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는 걸 실천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낍니다. 뇌졸중은 대부분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습관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병이 나기 전이라면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진단을 받았다 해도 지금 멈추면 더는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회복도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뇌졸중은 멸종시킬 수 있는 병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오늘 하루 선택입니다. 저희 채널이 더 깊고 실천적인 건강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맘껏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